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연방군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1월에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 영토에 있는 카푸스틴 야르 훈련장에 1년의 타격을 가했으며 점령군은 이곳에서 오레슈니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러시아인들은 더 이상 스타링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이미 지휘관과 러시아 병사들 사이에 제대로 된 통신을 위해 최전선까지 광 케이블을 직접 끌어와야 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스타링크 인터넷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오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관료들과 기업 경영진들이 모스크바가 경제와 경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평화협정에 도달할 시간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의 해상 운송에 대한 유럽의 어떤 금지 조치와 그림자 선단 유조선의 차단은 러시아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며 유럽은 지금 바로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러시아에서 젊은 층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으며 인구 통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이 모든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 방송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과 방송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하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후원이나 구독을 통해 이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1월의 주요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 영토에 위치한 카푸스틴 야르 훈련장에 여러 차례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곳은 점령군이 오레슈니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하던 곳입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에서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2026년 1월 동안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러시아 연방 아스트란 지역의 카푸스틴 야르 훈련장에 위치한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는 경납고형 건물 단지에 1년의 성공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군의 정보에 따르면 이 1년의 타격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생산한 장거리 타격 수단, 특히 FP-5 플라밍고 미사일을 사용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에 따르면 훈련장 내 일부 건물이 다양한 정도로 손상되었고 경납고 중 하나는 심각하게 파손되었으며 일부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군 사령부는 카푸스틴 야르 훈련장 공격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도운 것은 러시아 연방 내에서 활동하는 반군 조직 체르나야 이스크라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플라밍고 외에도 카푸스틴 야르 훈련장의 인프라는 장거리 드론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체르나야 이스크라 반군 조직의 대표들입니다. 그들은 정찰 활동을 하면서 점령군, 즉 러시아인들의 반응을 관찰했고 타격 이후의 물류와 통제 변화, 그리고 패배 후 적의 적응 과정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6년 1월 9일 밤에 러시아군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슈니크로 르비우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오레슈니크를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것은 2024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발사를 성공적인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방위군과 러시아의 파르티잔들이
카푸스틴 야르 훈련장에 대한 타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파르티잔에 대해 말하자면 또 하나 흥미로운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러시아에서 촬영된 이런 멋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입니다. 료하라는 계정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내 엄마 옆에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잉카에게 전화를 걸었어. 보통 너희는 다니잖아. 내가 그를 따라갈게. 그럼 이 영상에는 뭐가 있는 거지? 알고 보니 2월 4일 탐보프에서 열차 탈선 사고로 인해 휘발유가 실린 탱크가 손상되어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폭발 장면이야. 이 사고로 인해 철도 운행이 완전히 중단됐고 기관사는 중상을 입었어. 이게 혹시 파르티잔 게릴라들의 소행이었을까? 글쎄, 누가 알겠어. 또 다른 참사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점령군에게 일어났어. 러시아 군사 특파원들은 전선에서 스탈링 시스템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불평하고 있어. 처음에는 참고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의 스탈링 장비가 차단됐었어. 하지만 나중에 우크라이나군의 스탈링 시스템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지. 그런데 러시아군은 여전히 안 돼. 이것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스탈링크맨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작동하고 러시아 점령군의 터미널은 이미 영구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 표도로프는 스탈링 터미널의 인증이 계속 진행 중이며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1차 터미널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했어. 그의 말을 덧붙이면 화이트리스트는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터미널을 등록했는데 아직 작동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대규모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작업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스페이스X의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터미널을 등록하라고 촉구했으며 소셜미디어 X에 그 방법을 단계별로 다시 한번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머스크의 인용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계신다면 반드시 자신의 스타링크 터미널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며칠간 스타링크 터미널 차단으로 전선 러시아군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이 끊기면서 군대 지휘가 어려워졌고 심지어 일부 공격 작전도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내에서 단순히 통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스타링크 개인 터미널 명단을 신속하게 제출하지 않은 부대들 뿐이었지만 등록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 군사 기자들은 이미 점령군이 지휘관들이 전방의 병력과 어느 정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광 케이블을 적극적으로 전선까지 끌어오려고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고 게다가 광 케이블은 매우 약해서 손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러시아인들은 미국 기술이 없으면 자신들이 그냥 눈먼 두더지와 다름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선정아 솔로비오프가 미국 위성을 공격해야 한다고, 위성을 파괴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도대체 뭐냐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못 쓰게 했다고 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지금 소셜미디어 X에서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면 스타링크를 등록하세요라고 쓴 바로 그 게시물 아래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재미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거기서 불평하며 이게 차별이냐? 일론 머스크가 전쟁으로 돈 버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인들이 남의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침공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빼앗기면 그들은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1월 23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스타링크가 장착된 드론을 점점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페도로프는 일론 머스크에게 신속하게 연락했습니다. 해결책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 사용자들의 화이트리스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터미널은 차단됩니다. 분명히 러시아인들은 이것을 할 수 없었고 단순히 작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재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유럽이 러시아 석유 운송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금지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료들과 기업 경영진들은 모스크바가 평화협정에 도달할 시간을 놓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의 해상 운송에 대한 유럽의 어떤 금지 조치나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 차단은 러시아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는 이러한 모든 제한 조치가 이미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재 패키지에 반영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영국,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포함한 14개의 유럽 국가들 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발트해 국가들은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을 가로채고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익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1월에 50% 감소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석유 대기업인 로스네프티와 루코일에 대해 강력한 새로운 제재를 도입한 이후입니다. 10월에 이러한 제재로 인해 모스크바는 자국 석유에 대해 배럴당 $20가 넘는 큰 할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어쩌면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도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스크바가 군사 기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더욱 압박할 위험이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미지급금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조치가 시행된다면 이는 러시아 석유 수출의 절반, 즉 하루 약 350만 배럴의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석유는 흑해와 발트해를 통해 운송됩니다. 러시아 석유 수출은 해상 운송의 차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킬레스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준 소식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2040년까지 러시아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성별 불균형, 전쟁으로 인한 인구 손실로 인해 노년 여성 사회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동시에 러시아 연방의 인구 통계 상황은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세 이하 인구 비율은 1990년 55%에서 2025년에는 40%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러시아에서 젊은이들의 비율이 약 30%에 불과할 것입니다. 특히 25, 30세부터 남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 시기부터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아 고령층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40년 러시아의 중위 연령 인구는 50-55세 여성일 것이라고 합니다. 푸틴이 다시 한번 모두를 이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구독, 유튜브 스폰서십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